생생경제.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을 하는데도 가난한 사람들, 우리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몇 년 전에 유행한 88만 원 세대라는 말도 사실 이 젊은 세대들이 한 달에 88만 원밖에 못 번다, 적게 번다는 그런 현실을 지적했던 말입니다. 일을 한다, 그리고 가난하다는 영어 단어를 합친 말인데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고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하우스푸어, 2번 워킹푸어, 3번 카푸어입니다. 일하다와 가난하다가 합쳐진 말. 정답은 오늘 방송이 끝날 때까지 오후 5시까지 짧은 문자는 50원, 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요. 9057님.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정답 보냅니다. 저도 진짜 그렇게 바라고요. 우리 모든 국민의 염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문제, 일을 하는데도 가난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 무엇일까요가 문제고요. 보기는 1번 하우스푸어, 2번 워킹푸어, 3번 카푸어입니다. 정답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생경제를 SNS에서도 만나보세요. 트위터에서 YTN 이코노미를 찾아서 팔로우를 누르시고 페이스북에서는 YTN 생생경제를 검색해서 엄지 꾹 좋아요를 누르시면 생생한 경제뉴스, 깊이 있는 경제 해석을 살아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는 생생특친, 배친이에요. 네, 오늘 금요기획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한국 자본주의 책을 펴내신 고려대 경영학부의 장하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한국식 자본주의는 뭘까요? 그리고 한국 경제 위기 해법은 무엇인지 얘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장하성 교수님 많이들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소액주주 운동을 벌이셨던 분이고요. 또 일명 장하성 펀드로 불리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펀드를 운영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때는 국민의 정부 경제개혁정책 총괄 책임자를 맡으셨고요. 또 안철수 18대 대통령 예비 후보와는 진심캠프 국민정책 본부장으로 일하시면서 우리나라 국가 경제정책을 책임지시는 일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장하성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바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거의 20년 기자 생활을 했는데 실물은 뵙기는 했어요. 주총장에서. 근데 이렇게 인터뷰하는 건 처음이네요. 주총장에서 저를 만났으면 정말 오래전이네. 17, 18년 전 이렇게 되겠네요. 그때 제가 이제 초짜 기자였으니까 열심히 뛰어다닐 때였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제가 인터뷰를 정말 안 하고 출연도 안 하는데 너무 안 하세요. 책을 내고 책 장사를 하려고 좀 장사 나섰습니다. 장사를 안 나서시면요. 사실 좀 잘 안 알려지기도 합니다. 네. 지금 저희 장하성 교수님과 함께 하는 금요기획이요. 좀 이벤트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이 끝나면은 YTN 홈페이지 그리고 페이스북에 페이지가 있습니다. 생생경제 페이지에 전문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또 장하성 교수님과의 대담 링크 글에 청취한 소감을 짧게 남겨주시면은요. 댓글 중에 몇 분을 선정을 해서 교수님 여기서 지금 사인하셔야 됩니다. 친필 사인이 담긴 저서 한국 자본주의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근데 700페이지 넘잖아요. 네네. 예, 얼마 만에 쓰셨어요? 원고를 쓰는 건 만 3년이 딱 걸렸고요. 네. 그 전에 한 1년 정도 준비하고 기획하고 하니까 한 4년 걸렸었습니다. 근데 저는 교수님이 교과서도 많이 쓰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고 교수님도 많이 그러시잖아요. 첫 책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뭐 어떤 그 다짐 같은 게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교과서는 사실 학생들 가르치는 용이고요. 네. 또 제가 오래전에 제 스승의 책을 제가 교정하면서 공저를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회에 대해서 직접 다수 대중을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쓰는 책은 제가 좀 더 신중하게 또 진지하게 이 한국 사회를 분석할 수 있을 때 쓰자 했는데
이제 그럴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럴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게 지금 그러면은 교수 생활 하신 것부터 쳐야지 되나요? 아니면은 조금 더 활동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한 것부터 쳐야 되나요? 사실은 예. 교수는 연구하고 가르치는 네. 이게 직업인데 연구하는 방법은 논문 쓰는 것과 책 쓰는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네. 주로 유럽식 접근은 책을 쓰고요. 예. 미국이나 그 외의 국가들은 이제 논문 중심이고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만 그 책을 좀 네. 이렇게 쓰는데 저도 박사 공부나 할지 네. 대학원 공부를 미국에서 해서 그런지 젊었을 땐 쭉 논문만 쭉 써왔고요. 네. 일종의 나중에 나이 들어서 좀 원숙해지면 정리된 생각을 책으로 내는 그런 방식을 택했는데 이제 그때가 된 거죠. 네.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언급하셨던 자본주의 네. 그리고 한국의 자본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 책은 뭐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 책은 철저하게 한국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다른가요? 그러면 그렇죠. 한국 경제가요? 그러니까 기존의 한국 경제에 관한 논쟁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현실에 근거하지 않고 네. 미국이나 유럽에서 있는 논쟁을 수입해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자꾸 꿰 맞추려고 하는 네. 잘못된 수입된 논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논쟁들이 객관적 사실, 네. 특히 통계적 사실 또는 연구 논문을 통한 분석적인 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의 기득권 지키기, 그러니까 네. 보수 우파는 기득권 지키기, 진보 좌파는 그야말로 이념에 매몰됐거나 네. 또는 좀 심하게는 대중적인 인기 영합 쪽으로 네. 막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선동적으로? 예, 뭐 선동적까지라고 해서 좀 제가 네. 너무 그렇습니다만 예. 그런 논쟁이 있었고 이 우리나라 시장 경제를 사실은 제대로 이게 제도적으로 시작한 게 많은 분들이 오래됐다고 생각하지만 20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20년에 어디부터 치면 20년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경제 개발을 계획 경제를 통해서 그렇죠. 했습니다. 예. 계획 경제를 포기한 것이 1994년 12월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 시장 경제 체제를 정부가 국가 체제로 받아들인 것을 운영한 거는 1995년 김영삼 정부 때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만 20년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청년도 아직 안 된 거네요? 그러니까 청년이 19년이죠. 됐네요? 예. 이제 청년이죠.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시장 경제를 한 이후로 우리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되짚어 봐야 되는데 네. 그동안 너무 이념적 진영 논리에 의해서 네. 또 기득권들은 자기 기득권 지키기 위한 논리에 의해서 한국 경제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진 사실 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왜곡된 건 이게 혼재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제 책에는 그동안 있었던 논쟁들을 정말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큼 네. 비판적으로 예. 뭐 좌우 가릴 거 없이 네. 제 시각에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제 이런 질문 드리면 불편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넌 어느 쪽이냐라고 많이 물어보게 돼요. 어느 예. 곳에 있더라도. 예. 그래서 경제 기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진짜 경제를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진영 논리로 접근하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예, 예. 교수님은 어느 쪽이세요? 제에 대한 평가는 예. 뭐 제3자가 할 일이지만 제가 아니, 이제 스스로 또 하실 수 있잖아요. 듣는 이야기는 예.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는 게요. 네. 보수 우파에서는 저를 빨갱이 심하게는 그래서 사실 그 소송까지 간 네. 적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또는 뭐 아주 극단적 좌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또 일부 진보 좌파에서는 저를 뭐 신자유주의자다. 네. 이렇게 이야기해서 한국에서는 이념의 진영 논리를 넘어서서 어떤 이슈들을 이야기하면 네. 좌우 모두로부터 적이 되는 넌 누구냐라고 하죠. 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지금 네. 우리 국민들의 삶에서 예. 경제라는 건 매일매일 삶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물론 길게 보면 이념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당장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네. 저는 이념이 그렇게 중요한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지켜야 될 가치, 우리가 가져야 될 신념의 네. 문제는 중요하지만 그건 각자의 문제이고 네. 국민 전체의 국가 경제는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바라는 그러면 경제를 경제적으로 접근하시는 경제학자는 장하성 교수님인가요? 그거는 제 책을 이제 읽고 각자 예.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예, 제가 미처 다 읽어보지를 못했는데. 아니요, 책이 나온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네. 또 두껍기도 하고요. 정독을 좀 해야지 될 텐데, 그런 경제학을 얘기하셨다면은 저는 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도 비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살아가는 문제가 사실 경제에선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서민들의 삶은 나아지는 게 없는데, 그동안에 뭐 삼성, 네. 현대차 뭐 이런 데는 계속 살찌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되나요? 예. 그래서 점점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우리 김은경 앵커께서 네. 오늘의 뭐 퀴즈를 내셨던 것 같아요. 네네. 일을 하는데 가난하다. 예. 예. 딱 그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예. 그걸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하면 나라는 발전하는데 국민은 가난하다. 예. 또는 국민은 얻는 게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항상 뭐 경제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내 매일매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경제가 발전하는 것과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과 기업이 발전하는 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좀 같이 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는요. 네. 경제 성장률하고 그다음에 가계소득이 느는 증가율과 기업소득 증가율이 거의 같았습니다. 비례해서. 예, 평균적으로. 근데 지금은 경제 성장률보다 기업소득은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계소득은 늘지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요. 최근 5년 통계를 보면 경제 성장은 5년 동안 17% 했습니다. 네. 근데 누적으로 보신 거죠? 그렇죠. 누적으로 5년 누적으로. 동안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이건 실질 성장이죠. 그런데 임금은 그 같은 5년 동안 실제로 2.5% 늘었습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됩니다. 예, 실제로 제 월급도 그랬던 것 같네요. 제 월급은 지난 5년 동안 안 올랐습니다. 물가는 올랐는데. 예, 그러니까 뭐 저야 그래도 좀 일종의 고소득층에 속하죠. 월급으로만 본다면. 근데 지금 이 재벌그룹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자동차 회사나 전자 회사도 현대차나 또는 삼성전자의 이 임금과 거기에 하청을 받아서 부품을 공급하는 특히 2차, 3차 하청업자들의 임금을 보면 절반 수준이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절반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뭐 3, 4인 가족이 삶을 누리기에 정말 힘든 임금인데 그게 늘지 않았다면 국민들이 경제성장 왜 하냐. 삼성전자 잘 되고 현대차 잘 되는 게 나하고 무슨 관계냐. 사실은 그렇게 묻는 상황이 된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기업 쪽으로만 이득이 자꾸 가게 되고 서민들은 제자리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이 현상은요? 그거는 이제 지난 외환위기 이후에 보면은요. 전체 국가 경제에서 만들어내는 부가가치. 그러니까 기업으로 말한다면 이제 그 수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중에서 노동에게 그러니까 임금으로 이렇게 지급된 노동소득 분배율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떨어집니다. 노동소득 분배율. 이게 이제는 50% 아래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면은 그 돈이 하늘로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국민 절대 다수 저희 99.999%가 노동으로 먹고 살지 자본가라는 건 우리나라는 거의 없거든요. 0.00001%인가요? 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 99.99% 되는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누군가는 갖고 있는데 그거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자본가가 아니라 기업이 갖고 있습니다. 기업. 그러니까 기업이 대부분 자본가 소유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념이 다른 게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를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거죠, 기업이. 물론 이제 거기에는 그런 대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기업들이 이렇게 경제 성장한 성과를 노동으로
일하는 절대다수 국민한테 배분 안 하고 분배 예. 안 하고 갖고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기대를 하느냐면 이 회사들이 투자를 해서 네. 미래에 고용도 늘리고 그렇죠. 또 우리가 좀 참고 기다리면 예. 임금도 늘겠구나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5, 6년 동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그러면은 최경환 부총리가 얘기를 하신 사내 기업 유보금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 거기에다가 과세를 하겠다라고 한 것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시는 거네요. 그 최경환 장관이 내놓은 정책 중에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찬성을 하고. 그 부분만요? 예. 또 제 책에 네. 물론 시기가 좀 엇갈려 있습니다만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초과 내부 유보세를 네. 시행해야 된다는 거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 예. 우연히 최 장관이 출판되기 전에 제 원고를 본 것처럼 제안이 돼서 예. 됐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소득 재분배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재분배란 건 다시 분배한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분배가 그래도 공평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랄지 또는 사회적 여건이 되지 않아서 네. 그 충분한 삶을 못 누리는 사람한테 우리가 세금 걷어서 다시 또 한 번 더 분배를 하자는 게 재분배입니다. 네. 그 이야기는 분배가 일정하게 된 이후의 이야기인데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원천적인 분배가 안 되고 있고 원천적인 분배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분배 정책 써봐야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기업이 예. 가지고 있는 그거를 분배를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쓰게. 억지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죠. 근데 지금은 왜냐면 사실 안 쓰니까 세금을 더 물려서 억지로 쓰게 하는 건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세금을 걷기보다는 네. 그 세금을 우리가 제도를 도입을 하면 네. 자 임금을 더 주든지 비규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서 네. 고용 안정만 아니라 임금을 늘리든지 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2차, 3차 네. 아니 삼성전자가 10조 이익을 낼 때 그러면 거기 하청업자들의 이익 다 합치면 10조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 공평한 거죠. 근데 예. 거기는 다 합쳐봐야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극히 적거든요. 이 공급업자들의 그것도 늘려줘야 네, 되고 네.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에서 배당도 제일 적게 줘 하니까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세금을 내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세금으로 강요를 하면 네. 기업이 자연스럽게 쓰게 된다. 그렇게 되죠. 아니면 투자를 하면은 네. 되는데 투자는 우리나라가 지난 10여 년 동안 줄지 않았습니다. 파이 자체가 예, 줄지 GDP에서 않았다는 차지하는 말씀이시죠? 비중을 예. 보면 최근에 건설업체를 빼고는 예.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이 투자 비중이 첫 번째, 두 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가요? 예. 그런데도 내부에 쌓고 있는 그렇죠. 현금성 자산이 예. 많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업한테 이 비용을 인정하고 세금 감면을 해주고 내부 유보를 인정해 주는 거는 이 돈으로 미래에 투자를 해서 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거구나 하는데 네. 지금 15, 16년 동안 더 나은 미래가 안 만들어지고 기업에 돈만 쌓인다면 이건 과세를 해야죠. 근데 이 제도는 미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다른 나라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과거에 했었습니다. 과거에 했었죠. 근데 예. 그 했다가 폐지하니까 곧바로 이 내부 유보가 크게 늘었거든요.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숫자를요. 한번 봐야 됩니다. 예. 이거는 객관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그렇죠. 사실입니다. 숫자는 부정하기 어렵죠. 근데 제가 지금 네. 약간 좀 업돼가지고 네. 숫자가 기억이 나자면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당시에 다 그 숫자까지도 보도록 제시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세금이라는 어떤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하도록 하겠다라는 또 건데요. 분배도 늘리고. 예. 근데 그 중에서 이 배당을 늘리도록 하는 점도 있었잖아요. 예. 이거는 장하성 교수님이 계속 해오셨던 소액주주 운동하고도 좀 맥이 닿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 근데 알고 보면은요. 대기업 계열사의 주주들은 외국인 투자자나 아니면은 오너가 많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거는 잘못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네. 대기업의 그 상장 기업은 예. 오너 지분은 극히 적습니다. 근데 얽혀 있죠. 아니 얽혀 있어도 적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건 계열사 지분이고 그건 우리 법인 지분이죠. 그 개인 지분은 아닙니다. 근데 네. 우리 김인경 앵커 말씀이 또 일면 네. 맞는 게 같은 재벌 계열사도 상장회사는 이제 대기업이니까 총수 가족들이 지분을 많이 갖기 어렵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건희 예. 회장이 오너라고 하지만 1.7 몇 %밖에 안 갖고 네. 있거든요. 근데 비상장 계열사는 오너 지분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재벌들이 비상장 회사에는 배당을 많이 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맞습니다. 외국인 지분은 예.
우리가 개방 경제를 하고 있는 한은 예. 그거는 강제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거를 줄이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 기업에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네.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쁜데요. 여기서 좀 3부를 마무리를 하고 다시 또 돌아와야지 될 것 같습니다. 3부 마치고요. 잠시 후에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신폰 살 때 요금제는, 약정은, 분실보험은 고민하지 말고 클럽티 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음성 데이터 무제한, 1년마다 최신폰 교체, 분실보험까지 평생 최신폰 보장 프로그램 클럽티. 잘생겼다 SK텔레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포춘일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효주 언니, 타이어 공개합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올뉴 소렌토를 처음 본 순간 당당하다, 강렬하다, 프리미엄하다. 한마디로 존재감 있다. 급이 다른 존재감을 드러내다. 올뉴 소렌토 기아자동차.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요기획입니다. 한국자본주의라는 책을 써내신 저자입니다. 고려대 경영학부의 장하성 교수를 모시고 지금 여러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장하성 교수님과 함께하는 금요기획 내용은요. 방송이 끝나면은 바로 YTN 홈페이지와 또 페이스북 생생경제 페이지에 전문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좋아요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장하성 교수님과의 대담 링크 글이 있는데 여기에 간단한 소감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몇 분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사인을 하시게 될 텐데 장하성 교수님의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저서 한국 자본주의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너무 두꺼워요. 계속 생각하지만. 근데 책이 네. 두꺼운데 저거 배달하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아니요. 배달은 뭐 알아서 해 주실 겁니다. 예, 읽는 게 중요하죠. 근데 제가 책 중에 아주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거죠? 그 한국 경제의 어떤 현실을 간단한 꽁트로 이렇게 적습니다.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이제 한마을 이야기라고 하는 우리 경제의 현실적 구조를 일종의 이제 그 이야기로 구성한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재밌었는데 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 재밌어하는 것과 학생들이 재밌어하는 게 좀 다르기는 한데 이제 기업 사내 유보금 얘기를 했어요. 이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 일자리도 그걸로 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요. 좀 예를 들어서 최근에 현대자동차 그룹이 한전부지를 사겠다고 오늘 사인을 했어요. 10조 5,500억 원. 엄청난 돈인데요. 어쨌든 뭐 여력이 된다라고 하니까 내겠죠. 근데 이 대금이요. 사실 이게 R&D에 쓴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돈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기업 사내 유보금의 성격을 띈 돈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이게 그렇다면은 혹시 그렇다면 감세도 가능한 부분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이게 한국 경제 지금 이 모순 다시 말하면
이제 경제 이론의 구성의 모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각각 개개인한테 좋은 것이 다 합치면 국가나 사회도 좋은 것이 되는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차나 삼성전자 각각 자기한테 좋은 것을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게 국가 경제에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좋은 건 한국 경제에 좋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예. 그러나 현실은 삼성전자에 좋다고 해서 한국 경제에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현대차 지금 예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네. 방금 우리 김경 앵커 예.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10조를 네. 만약에 R&D에 투자했다면 일자리를 늘리는 데 썼다면. 일자리를 썼다면 한국 경제에 정말 눈에 보이는 변화를 가져왔을 겁니다. 물론 예. 그 한전 부지에 부동산 개발을 하고 뭐 하는 것이 현대차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좋을지 또 다른 현대차의 홍보 자료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뭐 예. 그러겠지만 네. 지금 대한민국에 그 개발이 안 돼서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하겠죠. 네. 그러나 10조씩 땅을 사는데 물론 정봉구 회장이 네. 국가에 주는 거니까 아깝지 예. 않다. 네. 뭐 이렇게 말은 했지만 땅 사는데 10조를 썼다 하는 거는 세계 지금 각 언론들이 비웃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아주 그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우리의 지금 현대차의 경쟁 회사인 네. 뭐 토요타나 예, 뭐 폭스바겐이나 예. GM이나 이런 회사들이 그렇게 할까요? 한 적도 없고 그렇게는 안 하지도 하는 것 않습니다. 같아요. 물론 예. 이제 폭스바겐 이번에 보니까 폭스바겐의 오토파 네. 그거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 땅 사는데 10조라는 건 전 도저히 지금 상황에선 아니다. 예. 상당히 시장에서 이건 부정적으로 이미 평가가 나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당장 기업소득 환류세상 부과되는 이 숙제를 토지 매입대금으로 달성을 하게 된다라고 보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모순이다라고 그렇죠.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나 네. 이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쌓아놓고 있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라도 푸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예. 예. 걱정되는 것은 강남의 재건축과 맞물려서 삼성동 강남 땅만 오르고 이제 있어요. 문제는 이제 그 문제가 심각한 예. 또 투기로 이어지고 했을 네. 때 그래서 이렇게 이 우리 경제가 이 부동산으로 네. 어떤 경기를 이루려고 하는가 제가 아까 최경훈 장관 네. 정책 중에 그거는 예. 동의한다 했는데 이제 이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을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겠다는 정책은 결국은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봤듯이 네.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와.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요, 이 기업소득, 그러니까 기업이 과세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내 유보금 과세에 대해서 이중과세다 이런 논란도 좀 있었잖아요. 이 부분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이중과세 아닌가요? 김연경 의원께 소득세 내시죠. 예. 뛰어가죠. 물건 살 때 부가가치세 내시죠. 10% 내죠. 또 재산세 내시죠. 예. 아, 재산세 안 냅니다. 재산이 없으신가요? 네. 네. 재산이 없으신. 아픈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예. 재산세 냅니다. 네. 네. 영화 보러 가시면 또 뭐 영화지능세 뭐 냅니다. 그럼 예. 3중 4중 과세입니까? 사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닌가요? 그거 아니죠. 예. 예. 기업은 우리가 개인하고 달리 어떤 비용을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용을 쓰는 만큼에 대해서는 세금을 덜 내게 해줍니다. 네. 그 이유는 기업은 소비 주체가 아니고 생산과 투자의 주체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미래에 투자를 하기를 기대하는데 네.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돈을 세금을 회피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네. 또 하나는 그 돈이 누구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누구 건가요? 총수 것이 아니고 예. 그 기업 것? 아니죠. 그것도 아니고요. 기업을 소유한 네. 소액주주들의 겁니다. 대주주 거는 아니에요? 소액주주라고 대주주 것도 이기도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아까 외국인 투자 네. 말씀하셨는데 일대 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 배당하면 국민연금이 그걸로 또 복지야 우리 연금에 연금 사용하는. 재정성이 좋아지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도 하지 않고 현금을 갖고 있는 건 국가 경제의 어떤 이 혈액에 해당되는 자금의 네. 흐름을 막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확실하게 동의하시는 걸로 필요한 부분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덜 내게 해준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인데 네. 그걸 안 한다면 당연히 세금 매겨야죠. 그렇군요. 네. 우리 개인도 소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소비세 내고 다 하는데 세금이라는 건 어떤 행위와 목적을 가진 데 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것이지 네. 한 번 낸 세금 또 그러면 낸 것 또 내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한다면 상속세도 이중과세네요. 증여세도 이중과세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세금은 3중 4중과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세금을 거두는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이 나라 살림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사실 이 유럽의 재정 파탄 국가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은 거지만 그렇죠. 사실은 점점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추세를 보면은. 근데 이 재정 건전성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는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계속 괜찮다고 하세요. 우리 우수하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최근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서는 굉장히 국가 부채 늘어날 수 있다. 공기업의 이 잠재적인 부채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맞는 거예요? 미국과 유럽의 재정 건전성과요. 예.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뭐냐면 미국은 달러를 인쇄하면 됩니다. 발권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그 달러를 종이 쪽지에 불과한데 갖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네. 3,500억 달러, 4,000억 달러. 외환 보유액 그렇죠.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중국이 최고로 갖고 네. 있고요. 또 유럽도 유로랑은 단일 통화기 때문에 발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예.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돈은 발권력을 갖지 못합니다. 세계에 대해서.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안에서만 가능하니까요. 미국과 유럽은 많은 재정 적자를 돈을 찍어내는 것으로 해결을 합니다. 미국이 돈을 찍어내면 우리가 갖다 창고에 쌓아놓고 네. 해결을 해 주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처럼 좀 일시적으로 재정이 건전하지 못해도 네.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예. 워낙 찍은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돈을 찍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데 예. 다행히도 네. 우리나라가 조세 부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예, 한 17% 정도 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조세 부담의 능력이 있고요. 또 기존의 개인소득세나 법인세를 보면은 네. 대기업 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0조 이익을 내는 데가 세금을 얼마 안 내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게 부과되는 체계가 문제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누진율이 낮습니다. 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연 10조 이익을 내도 지난 4년, 5년간의 평균을 보면 실제 내는 세율이 15, 6%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실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법인세율을 보면 200억 이상 이익 내는데 지금 22% 세율이 적용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한 중견기업이 연 한 300억 이익 낸 회사나 네. 10조 이익을 낸 회사나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런 정말 공정하지 못한 누진세율 구조가 지금 법인세율이거든요. 거기 그럼 구간을 좀 쪼개서 세율을 높여야겠네요. 당연히 높여야죠. 그건 예. 진작 했어야 되는데 몇 번의 법인세율에서 결국은 이 정치권들이 이걸 안 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건 눈치 보기겠죠. 다 기득권의 예. 기득권의 그 영향력이죠. 네. 그러니까 자꾸 개인 소득세를 이야기하는데 법인세율에 아주 전면적 개편이 있어야 되고요. 네, 교수님 법인세율은요. 예. 최경환 부총리의 또 말씀을 빌어서 예. 얘기를 하자면 저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 내려서 구애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기업이 그쪽으로 가버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거 참 이제 국민들을 예. 항시 그렇게 해서 불안하게 만들죠. 그렇죠. 만드는데 불안해져요. 그런 말을 들으면. 예? 그런 말을 들으면 불안해지죠. 야, 세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는 세율이 15%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7%로 2% 포인트, 올렸다고 예. 포인트 올렸다고 합시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버리고 외국 갑니까? 언론에서는 그렇게 썼던 것 같네요.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저는 네. 일종의 기득권 세력들이 국민들에게 불안감 조성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말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그 정도 왜냐하면 포인트 정도. 이미 삼성전자는 예. 전체 고용의 60%가 해외에 있습니다. 네. 전체 투자의 90%가 해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본부가 한국에 있고 R&D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적을 유지하는 기업이라는 의미지. 네. 그러면 외국 가면은 세율이 낮아집니까? 혹시라도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일반화하자면은 네.
갑자기 본사를 버뮤다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은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기업이 윤리가 없는 건가요?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버뮤다 가서 삼성이 한국에서 누렸던 만큼 누릴 수 있다면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있는 그 많은 이 우수한 노동력과 우수한 인프라 시스템을 삼성전자는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세율은 당연히 올릴 수 있다. 이 법인세율의 누진율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꾸 같이 얘기를 들으셔서 좀 짜증도 나실 것 같은데 피케티 얘기를 하면 피케티는 개인 소득세에 대한 누진율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뭐 80%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이 개인 소득세들은 이 연소득 1억 5천 이상에 대해서 38% 세율을 적용하거든요. 그러면 1,000억 소득, 지금 재벌 총수 500억 소득이나 1억 5천이나 똑같이 38%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구간이 넓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1% 소득에 속하는 분들의 실제 세율은 38%가 아니라 23.5%입니다. 그것이 왜 낮아지죠? 여러 가지 공제 이런 것들이 있죠. 공제. 또 하나는 그리고 이제 아주 고소득자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지금 뭐 대기업의 총수들 보면 뭐 몇십억에서 몇백억 되는 분도 이 38% 적용받는 걸로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임원으로 커서 정말 이제 한 연봉 1억 5천 2억 된 사람하고 똑같이 내는 겁니다. 그럼 불공평하죠. 또 하나는 상위 2% 내지 3% 속하는 사람들의 개인 소득세가 실효세율이 10%가 안 됩니다. 그것도 역시 낮군요. 지극히 낮은 거죠. 지극히. 그러니까 지금 피케티 교수는 개인 소득세를 이야기만 했는데 저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기업의 불균형, 양극화가 심한 나라에서 한 기업은 10조를 내는데 거기에 납품을 하는 회사는 1, 2억 이익을 내려고 목숨을 걸는 이 구조에서는 당연히 기업 법인세도 누진세율이 더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원외잖아요. 우리가 국회 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정책 위반자도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떠들어도 사실 뭐 계란으로 바위 쳐봐라라고 정부는 까딱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경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그 관건은 뭐라고 보시나요? 이 정책은 얼마인지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목표, 우리 사회가 달성해야 될 어떤 방향성 이런 것만 정해지면 그것을 위한 경제 정책은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가는 우리나라에 넘쳐납니다. 그럼 뭐가 없느냐?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을 실행할 정치인이 없습니다. 정치인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책 리더가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보수 우파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진보 좌파가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내세워서 상당한 중도 세력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됐거든요. 대통령 당선된 이후로 경제민주화 단 한 번도 언급한 걸 저는 못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뭐 그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있고 그러면은 정치인들이 그 국민들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정치를 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정치를 직접 하시면서 이런 정책도 만들고 구조 개선을 하실 계획도 있으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현실 정치에 뛰어들 생각이 없습니다. 그거는 안철수 후보를 도울 때도 마찬가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것이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한국 경제를 지금의 이런 양극화되고 극단화된 상황에서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든다면 그분들을 정책적으로 도울 생각은 아주 항시 가지고 있죠. 브레인이나 싱크탱크 역할을 하시겠다? 제가 뭐 싱크탱크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저 아니고도 정말 훌륭하게 정책을 낼 분들은 한국 사회에 참 많습니다. 문제는 기득권 이익을 지키기 또는 이념에 매몰되거나 이렇게 해서 정치인들이 그걸 현실화하는 실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치가 문제고 정치인이 문제라는 얘기로 귀결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의 문제. 그러니까
표가 많이 몰리는 것이 힘을 갖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요. 이전에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강남 좌파. 네. 부자인데 약간 서민 중산층. 우리나라의 오히려 문제는 강북 우파들입니다. 강북 우파가 더 문제다. 이 시간상 이걸 여쭤봐야지 되는데 이 개념을 다 못 자기의 그 경제적 계층에 맞는 정치 행위를 하지 않는. 네. 이걸 정치학에서는 계급 배반 투표라고 하거든요. 계급 배반 투표. 많이 봤죠. 네.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의 표를 주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마무리를 급하게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여러 해법을 들었는데 한국 자본주의는 그래서 뭐다라는 정의를 저희 금요기획에서 내려주셔야 되거든요. 네. 뭐다 짧게 얘기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한국 자본주의 불공정하다. 불공정이다. 불평등하다. 네. 그리고 정의롭지 못하다. 네. 이유는 지금 설명하신 이런 구조들.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는 모두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경제로 만들어가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가 정의로워야 사회가 정의로운 게 자본주의 발전의 어떤 방향성이다. 알겠습니다. 한국 자본주의 일단 제가 다 정독을 하고요. 다음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방송 나오셔야지 될 것 같아요. 지금 못다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요. 오늘 금요기획 장하성 교수님, 고려대 경영학부의 장하성 교수님과 이번에 펴내신 저서 한국 자본주의를 가지고 한국 자본주의,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반도여보라 김현욱입니다. 역시 동탄이 신도시 하면 시범단지죠. 10월 시범단지의 마지막 유보라 아이비파크 4.0이 찾아옵니다. KTX 동탄역과 중앙공원, 게다가 복합화 초교 혜택까지. 와우! 역시 마지막이라 더 대단하네요.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4.0 문의 031-8003-1800.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당신에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는 좀 비싸도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마실 건데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죠. 좋은 커피는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 내 커피니까 당신 커피니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김우빈이 타는 커피 한잔할래요? 가을 타는 당신에게 딱 어울리는 커피를 준비했어요. 맥심 모카골드. 이 가을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 맥심 모카골드. 네, 오늘 생생경제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일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워킹 푸어였습니다. 정답자는 3734-5044 6290 이분들께는 오늘의 경제신간 마윈처럼 생각하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하성 교수님과 함께 금요기획 진행했는데요. 방송 끝나면은 전문이 YTN 홈페이지에 올라가고요. 또 페이스북 생생경제 페이지에도 올라가게 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좋아요 누르시고 또 링크에다가 소감을 남겨주시면은요. 저희 제작진이 이 게시글 중에서 몇 분을 선정을 해서 장하성 교수님의 그 저서죠. 한국 자본주의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